우리 아이가 언어 장애라는 진단을 딱 받는 순간 이제 부모 입장에서 완전히 약간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이제 언어 장애로 평생 살아야 되나?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의 임동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의 교육상담심리 전공 오인수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 상담 쪽에서는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왜냐하면 장애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언어 장애를 얘기하고 있는데 언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동 장애나 또는 정서 장애가 수반될 경우에 그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상담자로서 이런 학생들과 부모를 만나다 보면 또 그 학생들을 돕는 뭐 교사나 주변 사람들을 보다 보면 이 장애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주는 약간 부정적 어감, 그것이 이 학생과 부모들의 생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장애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정상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많이 줘서 이제 그분들 뵐 때마다 좀 강조하고 싶은 저 나름대로 생각들은 특수교육에 보면 왜 그 person first language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언어장애 학생 이런 표현을 쓸 때 학생이 결국 사람이고 그 학생을 수식하는 말로 언어장애라는 말을 먼저 쓰게 되면 이 학생의 어떤 아이덴티티 이전에 언어장애라고 하는 라벨을 붙이게 돼서 사실은 이제 그래서 먼저 이제 사람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with 장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뭐 student with 뭐 language disorder라든지 뭐 student with ADHD 이런 식으로 그 학생의 장애는 사실 그 학생의 수많은 면 중에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데 이제 그것을 마치 그 학생의 전체인 거냐 설명하는 이런 사회적 통념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학생과 부모도 자신이 갖고 있는 수많은 어떤 잠재력이나 역량을 가리운 채 그냥 언어 장애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언어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학생과 또는 부모님들도 생각을 좀 바꾸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 번은 이제 캐나다에 한번 시차를 갔는데 거기에는 이제 장애라는 표현을 또 바꾼 거예요. 챌린지라고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student with challenge라는 단어를 써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연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언어에 약간 걸림돌과 도전 이런 요소들을 좀 더 많이 갖고 있는 이런 학생들인데 장애라고 딱 우리가 라벨을 붙이는 순간 너무 학생들을 좀 병리적으로 보게 되는 이런 면이 있어서 약간 저희 상담 쪽에서는 뭔가 변화의 가능성 또는 잠재적인 역량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제 언어 장애라고 하는 것을 접근할 때도 약간 조금 기존의 방식보다는 좀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게 사실 저도 부모님 상담을 계속 하니까 평가를 받으러 오시면 제가 만나는 이제 분들을 이렇게 대할 때 아까 표현했듯이 그래서 장애라는 표현을 하질 않아요. 장애라는 원래 핸디캡의 데피니션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려움, 저희들 다 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어려움들 때문에 사회적인 기능을, 펑션을 못 해낼 때 저희가 핸디캡이라는 정의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언어 발달이 느리다고 해서 언어가 뭔가 좀 약하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이제 성인으로 이제 성장해 나갈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 안 된다거나 기능을 발현을 못 한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장애라는 근데 이제 학문적으로는 저희가 학습장애, 언어장애 뭐 다 장애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냥 쓰여 있지만 상담을 할 땐 저도 그냥 언어가 약하다. 그리고 꼭 그 얘기를 해요, 저도. 언어적인 게 조금 약한 거지. 그러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뭐 논리정연하지 않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뭐 뭘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아이들 중에 또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들도 되게 많고요. 또 운동을 되게 잘하는 애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strong feature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거 하나만 약한 거 하나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그 아이들이 또 갖고 있는 강점들이 있다라는 거. 아까 그 챌린징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학생들 수업할 때 영어가 difficult한 거랑
challenging하다라는 건 영어적으로 의미가 완전 달라서 미국 사람들이 difficult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좀 부정적이나 너무 어려워서 하기 힘들다고 challenging을 쓸 때는 어렵긴 한데 가능한 예, 도전하고 해볼 만한 거를 할 때 똑같이 한국말로는 어렵다 이러는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challenging이 되게 저도 처음 들어봤네요. 그런 용어를 네. 거기에 쓰는지는 몰랐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장애와 관련된 저희가 좀 연구를 이제 결국 관점을 다른 관점에서 하지만 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일종의 그 장애를 보는 오리엔테이션 그 부분인 것 같고 우리가 보통 기존의 이제 심리학이 임상 심리학을 중심으로 사실 급속한 발달을 이루게 되고 임상 심리학이 결국은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여부를 이제 그 스크린하는 그런 측면에서 발달을 했는데 사실은 그 관점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 그걸 이제 쫙 집대성해 놓은 책이 이게 DSM이라고 하는 네네네. 그야말로 뭐 이렇게 두꺼운 계속 버전이 나오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을 그야말로 집약해 놓은 책인데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 ADHD다 네. 그러면은 마치 무슨 뭐 예를 들어 혈압이나 당뇨처럼 어떤 수치를 가지고 ADHD를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학생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정신과 의사가 주관적으로 물론 이제 거기에 기준이 있죠. 하지만 그 기준 자체가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그 심리사회적인 정서나 이런 부분의 장애라는 것이 사실은 약간 그 스펙트럼상에서 존재하는 거고 특히 언어 발달 더더욱 그럴 것 같은데 이 충분히 변화의 가능성이 되게 높은 영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픽스되어 있다. 우리 아이가 언어 장애라는 진단을 딱 받는 순간 이제 부모 입장에서 완전히 약간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이제 언어 장애로 평생 살아야 되나? 뭔가 이 발달 장애라는 특성상 계속 변화의 가능성 속에서 지금 다른 아이들보다는 더 많은 도전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도전이라는 것이 딱 정해진 기준에 맞춰서 딱 이렇게 객관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이 정상 분포에서 평균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라는 상대적 위치를 가지고 사실 우리가 임의로 결정을 하는 건데 그래서 뭐 일부 학자들이 DSM의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장애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유동성 또 변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수용을 우리가 부모나 본인들이 한다면 자신들을 좀 더 정확하게 바라보는 관점이 아닐까 그 되게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교수할 때 노스웨스턴에서 거기 이제 제가 하는 수업을 보통은 프리메드 애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메디컬 그 의대에 가려고 하면 프리메드 과정을 거치잖아요. 저희가 이제 뇌 이런 거 연구하고 수업을 하니까 근데 그 노스웨스턴 뭐 아시지만 좋은 학교잖아요. 거기 들어가기가 어렵고 근데 거기 프리메드 수업에 들어왔다는 건 그 안에서도 공부를 진짜 열심히 잘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처음 수업을 하면 한 30-40명 요 정도 학부 애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한 5명 정도는 종이를 들고 와요. 종이? 네, 종이 어떤 종이냐? I have a learning disability예요. 그러니까 나는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 네, 아시죠? 그래서 거기서 공식적으로 받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은 뭐냐면 그 아이들이 갑자기 learning disability가 생긴 건 아니죠. 어릴 때부터 이제 언어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언어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보통은 이제 학교에 가서 어떻게 읽기를 배울 때 읽는 게 어렵고 읽는 다음에는 그걸 통해서 또 이제 학습이라는 걸 시작해야 되는 나이에 그런데 어려운 과정을 쭉 거쳐온 거예요.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그냥 그 어려움에 갇혀서 그냥 그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떤 아이는 읽어보면 나는 처리 속도가 되게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정말 100배, 1000배, 10,000배 공부를 더 열심히 했겠죠. 느린 학생이니까. 그러면 프리메드 왔으니까. 또 어떤 학생은 뭐 시험 볼 때 너무 이제
이렇게 긴장을 하면 쉬프팅이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소리가 나면.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집중이 안 돼. 네, 인히비션을 해야 되는데 음. 이게 전전두엽이 이제 작동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학생은 거기에 맞춰서 시험 때는 이제 제 연구실에 연구 조교가 데리고 와서 혼자 시험을 봐요. 환경을 바꿔줘야 네, 좀 되니까. 바꿔주고 아까 그 학생 같은 경우 느린 학생은 세워라 내워라 네가 끝낼 때가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은 1시간 내에 봐야 된다면. 그래서 주변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도움을 줘서 그 학생이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작업들을 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저희가 이제 일을 하면서 뭐 선생님들과 뭐 부모님들과 또래 친구들, 다른 아이들과 함께 모두 다 어려움은 다 있는데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날 경우에도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함께 이렇게 좀 도와준다면 서포트 해주고 취약한 점은 또 이렇게 강하게 또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하면 괜찮은 것 같다? 중요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사실 이제 이대에서 수업을 하다가 지금 말씀하시니까 네. 그 메모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지금 이제 영어로 하는 그 수업에 외국인 학생들이 항상 듣는데 이제 우리나라 학생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네. 외국에서 교환 학생으로 온 학생들이 지금 그런 식의 이제 메모를 보내와요. 그래서 이제 정말요? 나는 이런 장애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장애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 원적 학교에서 띄워주잖아요. 이 학생은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으니 시험을 볼 때 이 학생에 맞는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시간은 몇 %로 더 하고. 늘려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한테 보내오면 저는 이제 그 전공이다 보니 고맙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교수님들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학생한테 이제 안도하게 해주는 이 학생이 딴 나라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불안하니까. 한국의 교수가 이걸 어떻게 인식할지 모르다 보니 충분히 이해한다 너를 위해서 배려해주겠다라고 하면 이제 항상 감사의 메시지가 오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장애라고 하는 것 자체를 매우 부정적인 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나의 일종의 사람이 갖고 있는 수많은 다이버시티 중에 하나의 특성이고 그것이 나의 능력을 충분히 평가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이게 어려움을 갖고 있으니 그걸 배려해 달라고 하는 이런 거를 이렇게 서슴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문화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이제 이런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 개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저희는 대학에서 그런 맥락에서 좀 느껴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이 학생들한테 주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 아까 핸디캡을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많은 용어가 이제 그 디스오더라는 말을 쓰거나 특히 이제 러닝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또 디서빌리티라는 쓰는데 사실 디스오더라는 것 자체도 이제 오더가 없다라는 오더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잖아요. 삶의 질서가 없는 상황이고 어빌리티도 마찬가지로 능력이 없다. 물론 이제 그런 스펙트럼 상에서 상대적 비교이긴 하지만 그런 단어들조차도 이제 요즘엔 점점 많이 순화되고 있는 그 아까 말씀드린 챌린지가 그의 예인 것 같고 상담에서 또 그것과 관련돼서 항상 그걸 덮어쓰는 이제 큰 엄브렐러 단어가 이제 멘털 헬스에 관련 부분인데 요즘에는 정신 건강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뉘앙스 때문에 학교에서는 거의 이제 마음 건강이라는 단어로 거의 쓰고 있고 정신 건강도 사실은 말이 정신 건강이지 사실 정신 질병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병원의 정신 건강 의학과다 그러면 정신 건강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멘털 헬스라기보다는 멘털 일리스에 관한 결국 문제인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취약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숨겨져 있는 그 강점이나 자원이나 이런 역량 같은 것들을 동시에 접근하는 이제 그래서 상담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가장 이제 부상하는 영역이 이제 그 포지티브 사이콜로지라고 하는 긍정 심리학인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존의 접근들이 이제 그 임상 심리학에 기초한 어떤 그 인간의 취약성에 초점을 둔 그런 이제 기존의 현재 이제 전통 이
긍정 심리학에서는 이제 전통 심리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것과 반대되는 방향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 긍정 심리학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이제 이 부족한 부분을 즉 마이너스 부분을 제로로 바꾸면은 해결됐다라고 보고 그걸 파이널 목표로 삼았는데 거기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죠. 제로에서 플러스로 가는 그거에 대한 이제 연구들이 사실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언어 장애를 지연이나 뭐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이제 에버리지 그룹에 속한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그들의 삶의 목표라기보다는 그들이 또 숨겨져 있는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해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것에 또 다른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 이제 SSK 팀이 어떻게 보면 교수님은 언어의 네. 취약성과 도전 요소들을 어떻게 최소화시키느냐. 네. 또 저는 이제 그런 학생들이 갖고 있는 심리 정서적인 사회 정서적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또 저희가 이제 썼던 그런 프로포절이 또 네, 설득력이 맞아요.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사실 맞는 얘기가 저희도 언어 이제 중재를 하고 지원을 할 때 1대1로 이제 보통 진행을 하고 그럼 아까 말씀하신 어려웠던 점을 이제 제로로 만들어도 그 아이들이 결국에 다시 나가서 가정에서 또는 또래 아이들이랑 생활을 할 때는 저희가 일반화나 유지 효과가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 않아요. 또 다른 이제 챌린지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다음 사실 플러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1대1로 선생님들이야 워낙 잘 맞춰서 이제 중재를 하지만 교실에서 1대1 상황에서 잘한다고 밖에 나가서 아동의 삶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티키타카 안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의 언어적 그 수준을 막 발휘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있고 제가 아까 교수님이 아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점을 이으면 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저희가 그 normal distribution curve라는 게 그렇게 선인데 아이들이 다 점으로 연결된 거다. 네. 우리가 여기를 딱 잘라서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제 그런 명칭을 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점들은 그런 명칭이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요 끝에 달려있는 거 애랑 여기 들어가게 요 아이랑은 참 하나의 한글을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또 요망하고 잘 고민해 봐야 되고 사실 그 장애 크라이테리아는 저희가 그렇게 있는데 미국 같은 데는 그냥 크잖아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 크라이테리아도 막 움직여요. 아까 그 상대적인 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굉장히 잘 사는 주는 아무래도 돈이 많으니까 마이너스 막 1.5 뭐 여기서부터 밑은 다 언어 장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서비스 폭이 훨씬 더 넓고 네, 못 사는 주는 마이너스 2 빌로우여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걸 돌려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거죠. 가정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거기 중간 언저리를 달리면 사실 진단 명칭, 그쵸. 낙인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